안녕하세요.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30을 간 넘긴 이혼녀예요. 이혼을 하고 나서 돌아갈 가족이 없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었는데, 힘이 들 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제는 힘들거나 슬플 때에 제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슬프네요. 어머니와 저는 너무나 각별한 사이였어요. 원래 모녀지간은 나이가 들면 친구처럼 지내게 된다는데 저희는 더 그랬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탓에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고 가족이 저희 둘뿐이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의 1순위는 언제나 저였고 저 역시 어머니를 저보다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저희는 다른 모녀들보다 더 사이가 애틋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이가 없었기에 몸이 아플 때에도 약으로 버텨가며 일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러워 저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처럼 어머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저 하나쯤은 키울 수 있다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좋은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면 언제나 어머니가 먼저 떠올랐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그곳을 들렸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 역시 기분이 좋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주위에서는 그런 저를 두고 효녀라고 말했어요. 제 나이에는 부모들과 다니기보다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바쁘고 돈 벌어서 자기 꾸미기 바쁘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며 지내온 저에게 어느 날 불쑥 한 남자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로 저와는 친분이 두터웠어요. 같은 나이대의 직원이 많았던 저희는 한 달에 한두 번 같이 모여 모임도 갖고 여행도 다니곤 했어요. 손맛이 좋았던 어머니는 여행을 갈 때마다 손수 간식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삶은 계란이나 군고구마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러다 한 번은 산행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김밥과 귤을 준비해 주셔서 그 남자가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자연스레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이 남자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애살 있게 행동하니 그 남자에게 더 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남자 역시 저에게 마음이 있었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 남자와 만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늦은 퇴근 후 집에 돌아갔다가 쓰러진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저를 데리고 가준 그 남자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는 다시 되돌아와 저희 어머니를 들쳐업고는 병원으로 달렸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기력이 쇠해서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링기를 맞고 집으로 와 어머니를 방에다 눕혔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저를 그 남자는 안아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의 연애 끝에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을 하자며 고백을 했고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자상하고 친절하고 무엇보다 몇 년 동안 저 하나만을 바라보며 아껴주던 1등 신랑감인 이 남자의 고백에도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게다가 몸이 허약해 감기를 늘 달고 사시는 어머니인데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 어찌 지내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제가 머뭇거리자 그 남자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며 저를 기다려 주었어요. 고백을 받은 후로 제 얼굴이 어두워 보였는지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별일 없다고 말을 했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시는 듯이 자신 걱정을 하지 말라며
평생 결혼 안 하고 자신과 같이 살 것 같으면 모를까? 아니라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을 때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도 몇 년 동안 그 남자를 지켜보면서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가족이 둘밖에 없었는데 결혼해서 사이가 생기고 손주가 생긴다면 너무나 기쁠 것 같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밤새 고민에 빠졌고 다음날 그 남자에게 퇴근 후 만나자고 말을 했어요. 며칠 동안 대답이 없었던 제가 먼저 만나자고 말을 했으니 그 남자도 당연히 결혼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퇴근을 하고 저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남자는 제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저는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을 조심히 꺼냈어요.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게다가 약하신 어머니인데 혼자 사시는 게 걱정이 돼. 네 마음 알아. 결혼을 조금 미루는 내 욕심일까? 어머니 때문에? 음, 단지 그 이유가 다라면 방법은 있어. 방법? 결혼을 하고도 어머니와 같이 살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같이 살자. 어머니와 함께. 정말? 괜찮겠어? 난 좋은데? 어머니 음식 매일 먹을 수 있을 테니. 어머님도 괜찮으실까? 우리 어머니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워. 그 남자는 어머니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저를 위해서 선뜻 먼저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저희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어머니는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도 시댁에서 괜찮아 하시겠냐고 걱정하셨어요. 그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그 남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 저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렸어요. 인사만 드리러 가는 것도 그럴 텐데, 저희에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으니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의 집에 들어선 저는 어머님을 보고 놀랐어요. 몸이 허약하신 저희 어머니와는 다르게 살집도 있으시고 건강하고 활력 있어 보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와 인사를 나누신 어머님은 식탁으로 안내를 해주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며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얼굴은 처음 보지만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몇 번 뵌 것처럼 어색하지 않았어요.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난 후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 거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언제 그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결혼을 하면 신혼집은 어디에 구할 거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이때다 싶어 결혼 후에 저희 어머니와 같이 살겠노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어 보시던 어머님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고 저는 안절부절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 남자는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하며 계속 설득을 했지만 어머님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끝내나 화를 내시고 마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대리일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죽어도 못 본다고 하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그 집에 보내냐며 절대로 안 된다고 못을 박으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남자는 처음이라 당황하셔서 그렇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은 당연히 어머니가 허락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반대하실 줄 몰랐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허락을 먼저 받고 인사를 드리러 갈 것 그랬다며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이게 어디 그 남자의 잘못인가요? 저는 괜찮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인사를 하고 들어온 저를 보고 어머니는 어땠냐고 물었고, 저는 차마 반대를 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좋았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어머니는 다행이라며 쉽지 않았을 텐데 허락을 해주시니 너무 고마운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애써 웃음을 보이고는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생각을 바꾸시면 좋지만 혹시나 그러지 못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 뒤로 그 남자는 계속해서 어머님을 설득을 했지만 어머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아들과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저희를 다시 부르셨어요. 네가 결혼을 해서 초가살이 하는 것은 여전히 반대야. 어머니, 하지만 나는 내 아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싫다. 너희가 하자는 대로 하마. 고마워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이제 결혼해서 처가살이를 하면 언제 또 분가할지 모르고 나도 내 아들 며느리와 같이 살아봐야는 하지 않겠니? 그러니 결혼하고 1년 동안은 나와 함께 살다가 처가에 들어가는 걸로 하자꾸나. 네? 싫으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해 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어머님의 말씀에 저희는 고민이 되었고 어머님이 양보해 주신 만큼 저희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1년이란 시간 금방 지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를 해결했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하나뿐인 딸 결혼을 한다며 어머니는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저 또한 결혼식 하루 전 어머니에게 그동안 모아뒀던 돈을 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이럴 필요까지 없다며 필요할 때 쓰라고 비상금으로 넣어두라 했지만 저는 어머니 주머니 속에 넣어드렸어요. 어머니는 쓰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을 테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난 후 저희는 시가로 들어갔고 저는 직장 생활과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일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살림에서 손을 떼셨어요. 집에 있으시면서도 집안일은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주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평일에는 퇴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허약한 몸으로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일을 하시는 친정어머니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연세도 친정어머니보다 적으시고 건강하신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받으시는 것도 모자라 본인이 필요한 것까지 다 손을 벌리셨어요. 회사에 있는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메시지를 보내시고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러 장을 봐오라는 식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한두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러시니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 때문에 생긴 빚을 갚고 있었거든요. 남편의 말로는 이런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했어요. 다 갚았다 싶으면 또다시 사고를 치는 어머니 때문에 빚 갚는 것이 끝이 나질 않는다면서요. 남편도 처음 한두 번 해주다 이제는 절대로 해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다가도 남편 없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 매몰차게 거절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것은 알지 못한 채 아무렇지 않게 매번 저러고 계시니 저는 더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저라면 그럴 일을 애시당초 만들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시어머니처럼 어쩔 수 없이 자식한테 피해를 주게 되었다면 저는 식당 설거지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했을 거예요. 저렇게 자식한테만 떠넘기고는 있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 여기시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가짐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여하튼 저는 평일에는 직장과 집안일로 친정에 갈 수 없었고 주말을 이용해 잠시 친정에 들러 어머니를 뵈었어요. 어머니는 저희가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셨고 도와주려고 옆에 가기라도 하면 거실로 밀어내며 마음 편히 쉬었다 가라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매번 갈 때마다 대접을 받게 되니 오히려 어머니에게 죄송스러워진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차라리 맛있는 식당을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정에 가게 되는 주말에는 식당을 미리 예약을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는 집에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밖으로 나가냐고 하셨지만 저희는 그것이 마음이 더 편했어요. 식당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그 주변에 괜찮은 곳을 구경하고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친정에 자주 가는 걸로 딴지를 거셨어요. 한 달에 많이 가봐야 2-5번 정도인데 그것도 많이 간다며 갈 때마다 잔소리를 하시고 친정에 다녀온 날이면 찬바람이 쌩 하고 불었어요. 가면 갈수록 잔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시고 눈치를 주시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주말마다 일을 만들어 제가 친정에 갈 수 없게 만드셨어요. 분명 돌아오는 주말에 친정에 다녀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깜빡했다는 말을 하며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그것도 미리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친정에 가려고 나서는데 친구분들이 들이닥치자 그제서야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것도 모자라 음식할 재료도 없는데 저녁을 차리라는 말에 저는 부랴부랴 마트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모르는 척하고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니까요. 전화하는 수 없이 친정어머니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 연락을 드리고선 장을 받아가 음식들을 만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다 보니 저는 웬만한 음식들은 거의 만들 수 있었고 어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아 음식 맛도 좋았어요. 한상 떡하니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친구분들은 놀라하셨고 음식 맛을 보더니 더 놀라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 음식도 깔끔하게 맛있게 잘한다며 칭찬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며느리 잘 들었다며 우리 며느리 밥은 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한다며 웃으셨어요. 한참이나 놀다가 친구분들은 돌아가시고 저는 화가 난 채로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하면 그릇이 깨지겠니? 오늘 친정에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면 깜빡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오늘만 날이니 매달간에 친정오늘 하루 안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나도 깜빡했다니까 왜 자꾸 그러니? 앞으로 이 집에서 살래도 반년밖에 남질 않았는데 시애미 속 좀 편하게 할 수는 없니?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 친정어머니께 죄송스러워서 그런 거죠. 그럼 나는 이제 곧 있으면 평생 자식 끼고 살 사돈인데 매달 주말마다 꼭 만나야겠어? 자식 빼앗기는 나는 불쌍하지도 않아. 고말 말고 될 수 있으면 친정에 가는 거 차지하도록 해라. 내 주위에 너처럼 친정 자주 간다는 며느리는 보지를 못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는 불난 제 마음에 더 부채질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처가살이를 해야 하는 남편이 불쌍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다 끝난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먼저 어머니와 같이 살자고 말한 결혼인데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마음이 변한 것인지 시어머니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인지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잠자코만 듣고 있었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말이 다 옳다는 듯이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난 저는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남편은 이제 시어머니와 같이 살 날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동안만이라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안 되겠냐며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자고 했어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뒤집힐 줄이야. 저는 남편에게도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친정에 가지 못하게 하셨고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저는 퇴근을 하고 곧바로 친정으로 달려갔어요. 제 예상대로 어머니는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홀로 끙끙 앓고 계셨어요. 저는 서둘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몸이 아픈 데다가 며칠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다니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뜨뜻한 방에 어머니를 눕히고선 어머니가 드실 죽을 끓이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먹을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그동안 요리를 안 하셨던지 휑하니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니 마음이 아파왔어요. 저는 마트로 가서 음식 재료들을 사고 근처 정육점에서 사골곰탕도 샀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우선 어머니가 드실 죽을 끓여놓고 한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정육점에서 사온 사골곰탕을 소분해서 팩에다 담아놓고선 내긴 먹을 것 빼고는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그리고는 식힌 죽을 들고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조심스레 어머니를 흔들었더니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자고 일어나서인지 눈이 더 휑하게 보였어요. 저는 어머니를 일으켜 죽을 조금씩 먹였어요. 몇 술까 드신 어머니는 도저히 못 먹겠다며 그릇을 밀어냈어요. 저는 조금이라도 더 드셨으면 했지만 속에서 받지 않는 듯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약을 어머니 입에 넣어드리고선 다시 자리에 눕혔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또다시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어머니가 다시 깰 때까지 기다리다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누군가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아직도 집에 안 간 거야? 일어나는 거 보고 가려고요. 난 괜찮으니 어서 가봐라. 집에서 다들 기다리겠다. 내 걱정 말고 어머니 건강부터 챙겨요. 이렇게 아플 때까지 병원에도 안 가고 왜 이렇게 계세요? 아니면 나한테 전화라도 하든지. 집에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지낼까봐 내가 결혼 안 하려 했는데.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이제 금방 일어날 거야. 그러니 어서 돌아가 봐. 조금만 더 있다가. 곧 어둑어둑해질 거야. 어서. 알겠어요.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 입만 없더라도 꼭 챙겨 먹어요. 곰국도 냉동실에 소분해서 넣어뒀으니 하나씩 꺼내서 데워 먹고요. 알았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이제 그만 일어나. 어서. 알겠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야 해요. 알았대도. 어머니는 제 옷과 가방을 챙겨서는 어서 가라고 등을 미셨어요. 저는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을 겨우 떼었고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도착한 저는 아픈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안 될 것 같아 친정에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전화를 드렸고 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감기 하나 걸린 것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냐고 약 먹고 푹 자면 낫는 병이니 잔말하지 말고 집으로 당장 오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서운함을 느꼈던 저는 버스 정류장에 잠시 앉았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집에 못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서는 다시 친정집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갔는 줄로만 알았던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친정어머니는 깜짝 놀라하셨어요. 하룻밤 자고 간다는 말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며 이러다 시어머니 눈밖에 나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고 오라고 그랬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되는지 친정어머니도 안심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누워있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고 있는 어머니의 몸을 한 손으로 감싸 안았더니 너무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조금 전까지 서운했던 감정들은 다 없어지고 잠이 솔솔 왔어요. 다음날 아침 내리쬐는 햇살이 눈이 부셔 저는 눈을 찌푸리며 일어났고 제 옆에 주무시고 계시던 어머니가 자리에 보이지 않았어요. 놀란 마음에 후다닥 거실에 나온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뛰어가 아픈데 왜 이러고 있냐며 말을 했고
어머니는 이제 다 나았다며 어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어제 제가 해놓은 죽을 데워 드시면서 음식 솜씨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시며 웃으셨어요. 어머니의 밝은 미소를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는 조금 괜찮아졌다고 몸을 막 움직이면 안 된다고 잔소리 늘어놓았고 어머니는 제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 어서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에 저는 피식 웃었고 어머니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서는 집을 나섰어요. 어제 저녁에 나설 때와는 다르게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어요. 집에 도착한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역정을 내셨어요. 분명히 집에 들어오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사돈의 몸은 좀 어떠냐는 말도 없이 다짜고짜 자신의 말만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니 이제는 시어머니 말을 무시한다며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소리에 방에 있던 남편이 밖으로 나왔고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오자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더 울부짖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지금도 이런 대접을 받는데 따로 살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눈에 훤하다며 그때는 거들떠도 보지 않을 거라며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방으로 모시고 들어갔고 저는 방에 들어와 갈아입을 옷을 꺼내었어요. 그때 시어머니를 달래고 들어온 남편이 화를 버럭 냈어요. 어제 집에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텐데 왜 자꾸 일을 만드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당신 어머니라면 그렇게 했겠냐며 따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배려심이 많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자기 생각밖에 하지 않는 여자라고 말했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폭발하고 말았어요. 배려심이 없는데 누군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셔서 누워만 있는 사람을 두고 왔어야 했어? 그런 것도 하나 못 이해해. 어머니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어야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다는 거야? 연락 드렸잖아. 허락도 안 했는데 연락만 드리면 끝인 거야? 내가 친정 어머니 병간호하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해. 어른 모시고 살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알겠어. 내가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볼게. 그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어디 두고 보자. 잔말 말고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드려. 됐어.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저는 들고 있던 옷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이 누군데 저딴 소리라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슴이 답답해져 갔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저와 남편 사이는 말도 못할 만큼 멀어져만 갔어요. 정말 필요한 말들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식당을 차리겠다고 말을 하며 저희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저는 말문이 탁 막혔어요. 아직까지도 남편은 빚을 갚고 있는데 또 돈을 해달라고 말을 하다뇨. 정말 양심이 없으신 건지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듣자마자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단칼에 거절할 수 있냐며 서운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며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남편 역시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가만히 있었던 남편이 단칼에 거절을 하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편이 또 해준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가 속으로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일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으나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볼 때마다 돈 얘기를 하셨고 지금처럼 평생 자식한테 용돈을 받아가며 살 수는 없지 않냐며 내가 벌어서 쓰고 싶다는데 왜 그리 반대를 하냐며 대출을 받아서라도 마련하라며 밥도 먹지 않고 고집을 피우며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고
매일을 난리 피우시던 시어머니는 그만 포기를 하셨는지 어느 날부터 입도 뻥끗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식당을 포기했다고 생각한 것은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가게를 계약을 했고 리모델링을 한다며 매일같이 식당으로 나가셨어요. 시중에 단 한 푼도 없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에게 돈을 마련해 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을 닥달했고 저 모르게 대출을 받아서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큰 배신감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저는 지금도 다 못 갚은 대출금이 있는데 또 받으면 어쩌냐며 식당을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집에만 계시던 분이 작은 식당도 아니고 큰 식당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며 제정신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노력을 한다는데 어머니는 자식한테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라 하냐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어요. 그러자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당신 어머니 같으면 이렇게 나왔겠냐고 말을 했고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비교해가며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며 대출받은 건 자기가 다 갚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번 돈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벌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마당에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니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날 저와 남편은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크게 언성을 높여가며 싸웠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활짝 열며 어른 모시면서 큰 소리로 싸운다며 고함을 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셔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 남편이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해준 것을 네가 왜 참견이냐며 말씀하시고는 방문을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황당했고 시어머니, 남편 둘 다 쳐다보기도 싫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가 다투던지 관심은 없고 오로지 식당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도 이제는 모르겠다며 모자지간 알아서 살아라며 신경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친정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는 슬픔에 빠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일로 친정어머니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아 죄송했어요.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는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마음이 너무 힘이 드는데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많이 나올 텐데 보험은 늘어났냐며 돈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한동안 저는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있는 어머니를 병간호하느라 저는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가게 오픈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니는 결국 뇌사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는 다시 깨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매일 병원을 지켰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만 돌보고 있다면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만 있는 사람 뭐 돌볼 것이 있냐며 매일같이 병원에 가냐고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어요. 화가 난 저는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까지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겠다며 짐가방을 싸들고는 집을 나왔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셔도 관심이 없었던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와 버럭 화를 냈어요. 이미 죽은 사람 보내고 보험금이나 타라.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가 호흡도 못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냐?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내가 틀린 말 했는 것도 아니잖니. 그런 말 하실 거면 돌아가세요. 언제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관심이 있으셨다고. 죽은 사람 말고 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희 어머니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네가 그리 아니라고 해도 죽은 사람과 똑같아. 어머님, 깜짝이야. 얘가 어디서 이렇게 고함에 질러대니? 겁이 나서 말이라도 어디 붙이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어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순간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고 저는 시어머니를 있는 힘껏 밀어냈어요. 뒷걸음질 치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며느리가 시애미를 미친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참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텐데 이미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오늘 내일 하는 사돈한테 와서 한다는 소리가 죽은 사람이니 보험금이나 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을 거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누가 그런 소리 했냐며 엄한 사람 잡지 말라고 말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난 다음 한참 동안 저는 심장이 벌렁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것이지. 어쩌면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다 내뱉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다음날 어머니는 끝내 저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한 말들을 어머니가 들으신 것만 같았어요.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를 못했어요. 울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했어요. 겨우 장례를 치른 저는 친정으로 가 어머니의 유품을 챙겼어요. 어머니의 옷가지들과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아직까지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리를 하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니 어느새 늦은 밤이 되었고 저는 마지막 남은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제가 결혼 전 어머니에게 준 통장을 발견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준 통장에서 1원 하나 꺼내 쓰지 않으시고 고스란히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통장을 보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쓰라고 준 돈도 못 쓰고 저리 가시다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 믿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어요. 며칠 동안 집을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간 날 시어머니는 장례식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머니가 남기신 보험금에 눈독을 들이셨어요. 꼭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랬던 사람처럼요. 저는 아직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했고 그 돈은 없는 돈으로 생각하고 1원 하나라도 쓰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아있는 사람 살으라고 들어놓은 보험인데 왜 가만히 두고 있냐며 필요한 것에 쓰자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투자할 곳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식당을 열다 보니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었고 매달 적자를 보게 되었어요. 본인 돈 땡전 한 푼 없이 모든 것을 빌려서 하다 보니 매달 가게 월세에 공과금에 대출금 갚기 바빴어요. 한 달은 무섭게 돌아왔고 매달 적자를 보다 보니 이제는 남편조차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어디 돈 나올 구석은 없고 매달 나가는 돈만 많아지게 되자 보험금을 내놓지 않고 꾹 쥐고 있던 저에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보험금 이야기를 하며 그 돈을 쓰자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감기로 며칠 앓고 계셨을 때에도 단 하룻밤도 어머니 옆에 못 있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의 목숨값을 달라니요. 두 모자에게 학을 뗀 저는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보험금만 믿고 있었던 시어머니는 제발 사기를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 어머니의 목숨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 입에서 자신을 살려달라는 소리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바로 가방에 옷가지들을 챙겨 넣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챙겨 놓았던 이혼 서류를 던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발을 붙잡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자기는 어쩌냐고요.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던 저는 제 발을 붙잡고 있는 남편의 몸을 밀치며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며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며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지만 갈 곳이 마땅치가 않았던 저는 숙박시설에 며칠 묵으면서 살 집을 알아봤어요. 혼자 살면 되었기에 작은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을 계속했지만 합의 이혼을 할 수 없었고 결국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가게는 결국 폐업을 했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게 된 남편은 이혼을 한 저에게 계속해서 찾아와 매달렸어요. 그것이 너무 무섭고 힘이 들었던 저는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지내고 있어요. 여전히 어머니를 그리면서요.